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에 대해서도 이제 4차 산업에 대해서 화두는 우리나라에는 4차 산업이에요. 근데 4차 산업이라는 게 이제 2016년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여기에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클라우드 슈밥이 여러 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제 요 책을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적어도 이 책에 대해서는 뭐 영문이든 한글판이든 저는 숙독을 한 5번 그 삼국지처럼 많이 읽어보시라고 좀 권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삼국지처럼 그냥 소설처럼 읽고 계속 읽어보세요.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중에 여러 번 읽은 다음에 자기와 좀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아, 이게 왜 이렇지? 이런 거에 대해서. 4차 산업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 과학기술과 디지털화가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전제로 한다.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있잖아요.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뭐 빅데이터다. 4차 산업은 사람이다. 4차 산업은 뭐 우리가 하는 거다. 4차 산업은 뭐 노동이다.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사람이 클라우드 슈밥이 책에서 전제가 뭐냐면 과학기술과 디지털화가 모든 것을 바꾸는 거를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라고 전제를 했어요. 그 전제에 대해서 아닌 사람, 뭐 아니라고 그러면 좀 마음대로 늦죠. 근데 이 사람의 클라우드 슈밥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에서는 이걸 전제로 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제라는 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약간 이제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과학 기술이 생산성을 무조건 높인다라는 거가 환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토메이션이나 이런 거가 일자리를 자꾸 없애버리는 거죠. 로봇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무조건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4차 산업을 하면서 일거리가 많이 는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은 이제 이런데 사람들이 갑자기 그 사회도 변하고 정치적 형태도 변하고 뭐 다 변하는 거죠. 4차 산업혁명. 그래서 클라우드 슈밥의 4차 산업혁명은 국가, 뭐 나라, 뭐 어떤 뭐 국방, 뭐 이런 모든 거를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더스트리얼 4.0이라는 거는 제조업이나 산업이나 그 산업, 인더스트리얼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는 서로 다르게 얘기를 비슷하게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 깊이 얘기를 하면은 서로 다른 방향이고 지금 서로 이제 세 가지가 서로 자기네들이 막 진화하면서 막 카피를 하고 있어요. 상대방에 있는 걸 막 따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클라우드 슈밥의 4차 산업혁명의 아이디어는 사실 독일의 인더스트리얼 4.0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걸 다른 산업 전체나 사회 이런 데 확장해서 말한 거가 4차 산업혁명이고 독일의 인더스트리얼 4.0은 아주 구체적인 플랫폼이에요. 이 소프트웨어를 솔루션도 이렇게 가고 뭐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거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동안 IT나 미국에서 이제 어떤 그 IT나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디지털화나 이런 거가 기업의 경쟁력으로 사용하자는 거에서 나온 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걸 얘기를 했어요. 이걸 갖다가 요즘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제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렇게 커넥티드 맵으로다가 만들어 주십니다. 요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필요한 요 맵을 그 여행을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관점이 여기서 보면은 4차 산업 경제 포럼에서 말하는 4차 산업혁명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요거의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커넥션을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리얼 매번 변하는 이런 맵을 수십 개를 만들어서 커넥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방법론은 이제 사실 4차 산업혁명이 옛날에 나온 책일수록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진화를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런 걸 많이 했어요. 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저장소, 이건 클라우드, 그 다음에 IoT, 사물을 위한 인터넷, 커넥티드홈, 요거는 사실은 아직 그렇게 많이 시장이 열린 건 아니에요. 그다음 요새 많이 스마트 시티, 빅데이터도 사실은 뭐 아직도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거품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빅데이터라는 거는 뭐냐면은 아이디어는 좋은데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거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빅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겁니까? 그리고 데이터가 어디 있어요? 이게 빅데이터가 중국이 문제가 뭐냐면은 과거의 데이터를 얘네들이 안 모았어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중국은 AI에다가 올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AI는 그 패턴을 알면은 예측이 가능한 거고, 빅데이터는 과거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여서 하는 거고, 그래서 AI에 대한 프리딕션이랑 빅데이터에 대한 프리딕션이랑 조금 달라요. 우리는 막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그래서 누가 말대로 이제 중국은 옛날에 데이터를 안 모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데이터를 많이 버려버렸어요. 근데 선진국 같은 데에는 쌓인 데이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 중에 괜찮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의료보험을 수십 년 했잖아요. 거기에 나온 그 데이터가 우리나라만 쌓여 있답니다. 외국에서는 그 프라이버시 때문에 누가 뭐 아파서 어떻게 했고, 우리나라가 컬렉션한 그런 데이터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데 그 누가 팔아먹었어요. 미국에다가. 엄청 돈 들여서. 그래서 뭐 여기 비트코인, 블록체인, 뭐 로보틱스 뭐 이런 거, 공유경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지금 이제 서서히 많이 들어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느 게 먼저 올지 어느 게 나중에 올지 모른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미래는. 이게 내일 올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에 올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책에 보면은 이제 원서에 보면 이렇게 23가지를 이렇게 분류했는데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거를 캐치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또 요즘에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올해 나온 건데, 프라이스 워터라는 컨설팅 회사에는 요걸 조금 가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인더스트리얼 4.0을 짬뽕을 해가지고 보니까 바이올로지컬한 거와 디지털, 그 다음에 피지컬한 거가 있더라. 그걸 갖다가 요런 데에서 크게 나누는데, 계속 방향성은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요거는 디지털이고 요거는 피지컬이고 요거는 바이올로지컬이라는 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다 디지털, 컴퓨터를 사용하니까 다 디지털인 거죠, 사실은. 여기 보면은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이거 디지털 아닙니까? IoT?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 나노, 그 새틀라이트, 이것도 디지털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는 어떤 분류의 방식으로 나가는 피지컬이라는 거, 왜냐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이라는 건 완전히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이 사람들은 디지털로 본 거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걸 다 통합해서 하는 것도 있는 거죠. 갑자기 보니까 정성수님이 뭐 AI가 많이 발전하면 예술가 자리가 많이 뺏길까요? 근데 이 대답에는 yes and no입니다. 왜냐하면 예술가 중에서 룰에 의해서 생산하던 뭐 간단하게 뭐 색칠하고 막 이러는 예술가는 자리를 뺏기겠죠. 그렇지만 창조적으로 자기가 캐릭터를 만들고 이러는 사람은 뺏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빨리 디지털 지식을 익히셔가지고, 아, 이거는 AI 쪽이나 어디다가 이거는 굉장히 투자하면 생태계에서 내가 말려들겠다. 이거는 뭐 괜찮겠다.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디지털 지식이나 디지털 트렌드 이런 거를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더스트리얼 4.0에 대해서 조금 좀 얘기를 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했는데, 인더스트리얼 4.0에 대해서는 뭐 요즘 너무 많이 말을 해가지고, 근데 인더스트리얼 4.0에서 좀 내놓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솔루션이나 뭘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인더스트리얼 4.0은 그 로봇화입니까? 아니면 자동화입니까? 무인화 이렇게 하는 분들은 있는데 저는 인더스트리얼 4.0이 단순한 무인화 공장이나 로봇화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계속 주장이 그 서플라이 체인까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독일 같은 데 가가지고서 이제 자동화 공장 보고 와서 이게 인더스트리얼 4.0이다. 아닙니다. 지금 돈만 있으면은 돈만 많이 주면 지금도 자동화 무인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인더스트리얼 4.0이라고 말하기는 아닌 거죠. 한 6, 7년 전서부터 인더스트리얼 4.0을 독일에서 이제 플랫폼을 연구를 했는데 얘네들이 우리나라랑 한국이랑 같지도 않아요. 근데 얘네들이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제조 강구해가지고 인더스트리얼 4.0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인더스트리얼 4.0이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근데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지금 난관에 부닥쳤어요. 제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3년째 자료를 엄청 조사하고 연구를 하는데 지금 발전이 속으로 단 발전하겠지만 정보로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사실은 우리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거가 이제 고도의 자동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미래다. 현재는 그 과정에는 뭐냐면은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로봇. 옛날 로봇보다는 조금 인간과 협업할 수 있는 로봇. 인간과 친화적인 자동화.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많이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약간 현재 상황에서는 인더스트리얼 4.0은 인더스트리얼 로봇, 사이버 세큐리티, 인터넷 싱, 3D 프린터 이런 것들이 다 2022년까지의 인더스트리얼 4.0이라는 거죠. 그 넘어서는 궁극적으로 나간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발전은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너무 어려워요, 그게.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뭐냐. 원래는 인더스트리얼 4.0의 꽃은 스마트 팩토리고 스마트 팩토리의 꽃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인데 사실 너무 미래지향 방향성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래가지고 스마트 팩토리를 조금 더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기계와 장비가 자동화 및 최적화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체적으로 최적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스마트 팩토리. 지금 아직까지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 스마트 팩토리인 공장이 없어요, 거의.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고 자체적으로 최적화가 아니라 우리나라 인간이 최적화를 해줘야 돼요. 아직까지는. 스마트 공장의 구조는 생산과 정보와 통신 기술 이게 조합인 거죠. 그리고 전체 제조 공급망 전체를 통합해야 되는데 아직 이거는 갈 길이 멀다라는 거죠.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스마트 공장이 이런 그림을 했고 이런 그림은 여러분들 인터넷에 가면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이거 별거 없다고 생각을 해요. 증강현실의 공장에서 증강현실을 딱 쓰면 스마트 공장입니까? 그냥 일부가 스마트 공장인 거예요. 스마트해진 거죠. 그 다음에 로봇 더 많이 쓰면 스마트 공장입니까? 그냥 스마트해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개념은 이걸 해서 최적화되거나 경쟁력이 생기면은 스마트 공장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쵸? 생각보다는 스마트 공장이라는 거가 애매모호해요.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D 프린터도 해야 되고, 독일 같은 데는 이제 인더스트리얼 분야를 이렇게 한 6군데 정도 나눴어요. 장비를 팔아먹고 소프트웨어도 해야 되니까 구체적이 됐는데 이것도 지금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한국에 도입하기에는 되게 리스크가 커요. 이걸 해가지고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기업이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인더스트리얼 4.0 하고 있다 이러는 건데 스마트 공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데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가상 물리도 이번에 좀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을 이건 좀 더 기다려야 돼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근데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가 어렵다 그러면은 그림을 하나 이런 걸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인슐린 같은 건데 의사가 스마트폰으로 하루에 어떤 양을 뭐 몸 상태가 안을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여기서 컴포넌트로다가 이렇게 주는 거 이런 게 이제 사람 몸은 피지컬한 거고 요거는 이제 그 피지컬과 디지털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고 이렇게 한 것도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중에 헬스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이거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도대체 뭐지? 대부분 다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리고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상당히 이게 된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사회에 커다란 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결정을 한 것 중에 디지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는데 여기 엔지니어가 아니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디지털 엔지니어링이라는 건 뭐냐면은 엔지니어링 부분, 제조 제품을 개발하고 연구 개발하는 부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외국은 오래 그 엔지니어링 부분이 축적이 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부분이 약한 데다가 스마트 팩토리나 막 인더스트리 4.0에 뭐 공장만 세우면 된다라는 거에 지금 가려 있어 가지고 가뜩이나 우리나라가 엔지니어링 개발, 제품 개발에 취약한데 이상하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디지털 엔지니어링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디지털 엔지니어링 부분들 중에 여러분들 들어보셨지만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 있죠. 그 디지털 트윈을 해야 되는데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는 근데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디지털 스레드라는 거를 이해해야 되는데 디지털 스레드가 어렵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간단해요. 디지털 트윈은 미러링 리얼 월드 디지털 트윈은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제품이나 기계 같은 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3D 프린터나 뭐 공작 기계 같은 것들이나 뭐 발전의 터빈 같은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컴퓨터 안에 디지털로 다 3D처럼 모든 비헤이비어나 이런 거가 피지컬이랑 흉내를 내는 아바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아바타가 디지털 트윈이에요. 멋진 아이디어인데 이걸 구현하는 거는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올해 이거가 이제 나온 게 뭐냐면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에 대해서 안 보이니까 디지털 트윈이라는 걸 들고 나왔어요. 많은 회사들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좀 더 기다려야 되니까 디지털 트윈이 나왔는데 디지털 트윈의 그림에 보면 이게 디지털 분야고 여기가 피지컬 분야예요. 근데 피지컬 분야에는 센서에서 정보를 해가지고 디지털에다 데이터를 얘네들이 분석해가지고 다시 액츄얼레이터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아이디어는 좀 말장난 같지만 옛날부터도 있었어요, 이게. 비즈니스 하는 데서는 재밌게 얘기를 하는 거죠. AI 중에서도 여러분들 뭐 머신러닝이나 뭐 딥러닝 같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딥러닝이 옛날에 뉴럴 네트워크였는데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10몇 년, 15년 동안 이 빙하기가 왔습니다. AI에서. 그러다 갑자기 이제 컴퓨터의 파워 능력도 높아지고 크라우드도 생겼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말을 바꿨어요. 딥러닝이라고. 머신러닝. 그러니까 옛날보다 멋있어진 거예요. 머신러닝은 옛날에 엑스포 시스템은 머신러닝이 됐고 이제 뉴럴 네트워크 같은 거는 그 저희가 된 거예요. 딥러닝이 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그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거를 했는데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멋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동안 발전될 때 많은 또 고통이 있는 거죠. 디지털 스레드는 뭐냐면은 그림 하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 제가 소프트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디지털로다가 피지컬 트윈과 하나 그거는 납품하고 디지털 트윈도 납품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크라우드로 갖고 있어야 되는지는 뭐 그건 여러분들이 계약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디지털 스레드가 뭐냐면은 이 디지털 트윈을 만들기 위해서 컨셉츄얼서부터 리사이클, 뭐 리타임, 폐기까지의 전 라이프 사이클을 연결시켜 주는 거가 이 천처럼 이렇게 꼬매주는 걸 그래서 디지털 스레드예요. 디지털 스레드가 저기잖아요. 줄. 감이나 이런 걸 꼬맬 때 실이죠. 디지털 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 여기가 이제 디지털 스레드에 대해서 그 디지털 스레드 트윈이 나오는 거 뭐냐면 이 터빈이나 이런 거가 피지컬 터빈은 항상 있었죠. 근데 이제 디지털 트윈이 디지털 터빈을 만들어서 서로 연결시켜 주는 거 이런 거가 이제 디지털 엔지니어링의 화두가 됐습니다. 올해부터. 그 전서부터 얘기는 했는데 올해 이제 조금 화두가 많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그림을 보여주기도 해요. 피지컬 월드와 이제 사이버 월드가 있는데 IoT나 뭐 이런 거를 점점점 연결시키다가 나중에 사이버 트윈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로 다 리얼타임으로 하나가 되는 거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다. 이렇게 저는 요 그림이 굉장히 뭐 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이런 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지컬 머신과 사이버 머신 또는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데 요거가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 뭘로 연결시켜 주냐 이거가 이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프로토콜까지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디지털 트윈의 장점으로다가 디지털 스레드랑 KPI까지 합쳐진 거를 디지털 트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좀 참신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가 디지털 스레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숙제가 많습니다. 디지털 스레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스레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면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스레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요새 유행인데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하지 말고 블록체인에 대해서 비트컴이나 블록체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다 수학이에요. 블록체인에 대해서 해시 펑션이나 모두 수학이에요. 블록체인이 왜 이렇게 됐는지도 다 수학입니다. 이게 디지털이라는 거에 가장 그 밑바닥은 수학적인 이해예요.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것도 이제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전략이라는 거를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는 디지털 시대 새로운 세계에서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앞서가긴 하나 봐요. 그 다음에 제프 베조가 앞으로는 대부분의 결정을 아마도 당신이 갖고 싶어하는 정보에 요새는 70% 정도만 돼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스피드. 옛날에는 뭐 엔지니어들은 특히 옛날 세대들은 뭐 돌다리도 두둥겨면서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늦는다라는 거죠. 디지털 전략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70% 정도만 확신을 가지면 시작하셔야 그것도 느리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럴 때 이런 디지털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고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제가 하는 디지털 그 컨설팅이나 교육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디지털 바디 오브 널리지라고 그러는데 디지털 지식이라는 거는 엘빈 토플러가 사실은 제가 가장 엘빈 토플러가 제일 중요하죠. 이분이 21세기의 문명은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려지 않고 낡은 지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굉장히 인사이트가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낡은 지식을 버리고 새로운 디지털 지식을 습득하자가 결론입니다. 근데 디지털 지식이라는 거는 경제와 사회에 필요해서 결합된 지식이에요. 디지털 지식과 경험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날로그 지식이라고 여러분들 얘기하나요? 아날로그 지식이든 피지컬 지식이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피지컬 세계에서 하는 모든 감성, 오감이나 이런 거는 경험이에요.
그 지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과 디지털 지식과의 결합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결합은 저는 그 결합을 지식을 디지털 지식이라고 바디 오브 널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식에는 오늘 설명한 거 위에도 굉장히 많아요. 뭐 여기 디지털 플랫폼, 소셜 셀링,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챗봇, 그다음에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데이터 사이언스, 뭐 빅데이터 말고도 데이터 아날리시스, 드론, 스페이스 널리지, 그다음에 로보틱스, 애디티브 매니팩처링, AI, 그다음에 머신러닝, 일렉트로닉, 그다음에 스마트카, 자율주행, 스타트업, 센서, 사이버 세큐리티. 내년에 또 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거죠. AI라고 그러고도 또 하나는 이제 뭐 AI 스피커라고도 하는데 그게 사실 그 안에 스피커보다 마이크가 더 많이 달려 있거든요, 그 안에. 근데 우린 스피커라고, 모양이 스피커처럼 보이니까 스피커라고 그러는 거죠. 그거가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성급하게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질문을 한 몇 개만 좀 하겠습니다. 허성현 님이 이전에 사내외모 때 무수히 고민이 있었는데 사라질 일자리에 대한 걱정보다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익숙해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흐름을 주도할 수도 있어도 막을 수는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그리고 저는 오늘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면은 한번 모든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만 가지고 떠드는데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많이 해보세요. 그래야지 4차 산업혁명이 어디로 갈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모두 다 4차 산업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혁명이 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히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성수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AI가 자리를 뺏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그 다음에 이제 차주영님이 다시 고민해 본다면 디지털 혁명, 4차 산업혁명, 준비를 위한 전체적이고 전방위적인 교육만이 미래를 차세대를 위한 지금 기성세대가 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성세대는 뭐를 갖고 있습니까? 경험이 있잖아요. 피지컬 경험, 익스피리언스가 있는데 그걸 여기 있는 분들이 자꾸 디지털 지식이라는 거와 연결해서 자기가 다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신세대는 둘 다 없습니다. 디지털 지식이 조금 있고 경험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서로 협업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것 같고, 김현웅 님이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털 이주민 얘기가 많이 나는데요. 이게 진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디지털 원주민과 이주민 얘기를 조금 더 부언을 하자 그러면은 앞으로의 세대가 유일한 세대가 뭐냐면 그 전의 세대는 다 나이로 다 세대를 나눴대요. 왜냐하면 뭐 X세대, 뭐 베이비붐 세대. 근데 지금 미래의 세대 차이는 뭐냐면은 디지털 지식으로다가 세대 차이가 나온다는 거죠. 갓바로 태어났는데 얘가 아프리카나 이런 데 인터넷이 없는 데서 태어나면은 얘는 세대 차이가 선진국에서 60, 70대에서 IT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노인 세대와 태어난 어린 세대와 세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여지껏 디지털 세대 전에는 항상 나이로다가 세대 차이가 나는데 이제는 나이가 아니라 디지털 역량으로 아까 말하는 디지털 캐패빌리티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게 5단계예요. 제일 단계는 네이티브, 그 다음에 이미그런트 해서 5단계가 있는 건데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사공성대님이 디지털 변혁 시대에는 자본의 축적보다 자본의 선순환을 통해서 저변적 행복지수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디지털 변혁 시대에는 있잖아요. 자본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우버 같은 데에서 옛날 그 전에 우버 같은 게 나왔다면 택시 회사에서 자본 회사에서 죽여버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버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우버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크라우드 펀딩이든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도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는 호텔 체인이나 이런 데에서 숙박업소 기성세대의 재벌들이나 이런 데에서 엄청나게 죽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은 아까 말한 자본의 축척 사홍 선생님이 요새는 플랫폼 시대라고 그러는데 플랫폼 시대 전에는 무슨 시대냐면은 파이프라인 시대라고 합니다. 플랫폼에 반대되는 게 파이프라인인데 파이프라인은 자본으로다 파이프라인을 딱 만들면은 어느 누구도 거기를 뚫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본 우리나라에 있는 대개 보면은 자본 재벌들이 파이프라인 시대에 만든 재벌이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뭐 이런 거에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유일하게 요즘에 개인이 돈을 크게 조 단위로 벌 수 있는 시대가 디지털 변혁 시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빠른 시일에 하나만 더 질문을 지금 막 들어와가지고 김병국님과 이현웅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가상화폐로 보지 말고 거기에 대한 기술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휘에 대해서 잘못 쓰는 것 같아요. 비트컴은 있잖아요. 가상화폐가 아니에요. 그 디지털 골드라는 거죠. 암호화된 디지털 금속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화폐는 가치가 그 정상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비트컴이 오늘은 10,000원인데 내일은 1,000,000원이고 그 다음에는 뭐 2,000,000원이고 그 가격 변동이 그 널뛰듯이 한다면 그 화폐로의 기능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가상화폐라고 그래서 이거 되면은 막 공짜 돈인 것 같고 막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뭐 마이닝 그러면은 뭐 이렇게 채굴이라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개념을 모르면서 이제 막 그 썰이 막 퍼져 나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선진국에 비해서 좀 취약한 상태가 뭐냐면은 인터넷은 굉장히 발달됐는데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가짜 뉴스에 대해서 검증하는 필터링 되는 시스템이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 같은 거 강의 내용을 올려주시면은 다음에 강의 시간에 그 토픽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토픽은 한 100가지 정도 있기 때문에 재밌게 드론도 한번 해보고 싶고 뭐 저는 요새 이제 소셜 셀링에 대해서도 좀 미래 기초 기술인 것 같아요. 소셜 셀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